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도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국감 계속 지켜보셨죠? 예, 예. 많이 봤습니다. 뭐 조마조마한 마음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또 야당에서 더 매섭게 공격하길 기대하는 마음도 역으로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론은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쪽 조금 무게가 실려 있는 거 아닌가, 뭐 제 희가 아니라 언론의 평가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부터?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두 분 서로 먼저 말하고.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결정적 한 방은 물론 없었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걸 의도했다고 보세요? 뭐 본인의 얘기를 충분히 하고요. 그게 뭐 논리적이든 아니든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탠스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고, 거기에서 뭐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공격이 예리하거나 뜻밖인 게 들어왔으면 좀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한 번 정도 뭐 있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예리한 공격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특히 1번 타자인 김도욱 의원이 많이 흔들어 놓은 건데, 네. 김도욱 의원은 검사 논고하듯이 쭉 본인의 7분을 얘기를 했어요. 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총정리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그건 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모두 다 아는 팩트였기 때문에 전혀 파괴력이 없었고 그렇게 그냥 흘러간 겁니다. 근데 두 분이 또 국감을 다 해보신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하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특히 이재명 지사 측은 전혀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또 증인 채택도 전무한 상황에서 뭐 특별한 새로운 정보나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뭐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또 뭐 본인이 아무리 톤 다운하고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뭐 차분히 하려고 해도 제가 봐서는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뭐 웃음이나 그 특유의 밉살스러운 그런 모습들은 중도층에게는 뭐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뭐 그 오늘 국정감사로 인해서 뭐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저는 어쨌든 국정감사에 본인이 출석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차분히 달변가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 모든 언론을 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유리한 뭐 국감의 출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특별히 이제 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향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진실 규명은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족폭과 연루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김부선 씨의 또 인터뷰를 또 녹음을 튼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어떤 뭐 이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국민들한테는 뭐 그다지 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 현답을 해주셨는데요. 차라리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하나씩 꼽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이번 국감에서 하나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마스크 국감이잖아요. 네.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아마 그 웃고 이러는 장면들이 아마 마스크를 벗고 했더라면은 실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지사 입장에서. 근데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그냥 웃음소리만 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반감이 됐을 건데 이 지사한테는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문제 또 증인 문제인데 증인은 철저하게 여당이 마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명도 못 온 거죠. 자료도 예상을 했던 대로 그 이 지사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 가지고 거의 다 자료를 못 낸 건데 이게 지금 이 위임 사무하고 지방 사무인데 지방 사무는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 지론이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위임 사무와 지방 사무를 두부로 자르듯이 무로 자르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아요. 네. 지금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임사무 지방사무를 아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이건 지방이고 이건 위임사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료를 하나도 안 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이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성남시에서 벌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의원들이 거의 따지지 않고 그냥 수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지방자치를 정말로 그럼 다 인정해 버릴 거냐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의 문제가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여야가 어떻게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저는 좀 제도 정비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리 위임사무고 국가사무고 나누고 따진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법에 의해서는 뭐 고발도 하고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예.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동의를 안 하면 위증을 한들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뭐 개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한 명이 고발할 수 있다면 고발이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가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불가능한 지금의 어떤 국회의 권능 얘기하지만 그 증인이나 피감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또 위증을 한들 아무런 무기력한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저는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거의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인 채택 문제하고 자료 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은 얘기가 물론입니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국회법을 사실은 좀 구체화하고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안 건드리니까. 증인 문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규정도 저도 간사를 여러 해 해봤는데 저도 이용을 해본 적도 있고 당해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도 사실 법도 고쳐야 되고요. 국회 관행도 고쳐야 되고 자료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야당을 이제 비판하는 건 가능한데 야당으로서도 아마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조금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니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출연해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 국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한 한방이라는 것은 국회도
제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그런 정보를 득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각색하고 또 이재명 지사와 그 공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희열을 느끼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도배가 되잖아요. 오늘 네. 행안위의 이재명 예, 지사 그렇죠. 모든 내용이 다른 상임위와는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행안위의 이재명 지사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어느 쪽이 유리했다 불리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핫 이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진실규명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이재명 지사도 힘들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여론조사 뭐 이후에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네네. 여론조사조차에도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1%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는 부정적 이슈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견고한 민주당의 지지층을 다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부동층을 같이 이제 지지율로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정반대로 해석하자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지사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서 지금은 당장 부정적이더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상반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시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국감이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건 수사겠죠. 근데 지금 수사가 이제 네.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조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남욱 변호사가 미국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확 끌고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은 지금 안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장동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을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쭉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은 대충 누구의 책임이 크다, 많다, 뭐 적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결론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건데 수사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그런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수사 열심히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 수사가 국민의 기대와 전혀 반대로 갈 경우 예. 잘못하면은 이걸 집권 여당과 뭐 청와대를 포함해서요 같이 또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신환 선생님. 그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건을요 그냥 단순히 그 유동규 본부장에게 떠넘기면서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특히 그리고 국민의힘의 뇌물 사건으로 뭐 이렇게 비리 사건으로 자꾸 치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면 굉장히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제2의 조국 사태처럼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 그리고 특정 개인 세력들에게 아주 천문학적인 특혜를 부여한 이런 구조에 과연 그럼 이런 구조의 그 정점에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양진영에 나눠져 있는 30대 3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볼 것이냐. 저는 거기서 지지율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 내리지 못한 무당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말로 그것을 번지르하게 그걸 포장하고 아니라고 항변한들 어쨌든 그 총괄적인 책임 특히
이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백현동 호텔 사업 그리고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전 부지의 이전 부지에 대한 특혜 사업 그리고 평택의 현덕지구 사업 위례 신도시 사업 이런 것들이요.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했던 사업들이 모두 판박이 같은 똑같은 쌍둥이 구조를 가지면서 주변 측근들에게 이 특혜를 부여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돈이 주고받는 이런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판단하면 저는 민심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얘기하죠. 뭐 더 신경민 전 의원님 반론하실 거 없으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론은 없지만 네. 검찰 수사도 민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은 바로 또 특검 가야 된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되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론사 얘기 나온 김에요. 민주당 상황과 연결해서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경선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승복 선언도 하고,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했지만, 이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급락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앞서 이제 여론조사 한 거에 같이 나온 건데요.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3.9%나 네. 떨어진 것으로 나왔거든요. 호남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게 여론조사가 튀는 조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좀 지지층이 좀 이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걱정스럽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쭉 얘기했던 대로 대장동 이외의 영향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걸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나온다는 것은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이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불안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받아들이고요. 이것이 다른 여론조사로 후속으로 확인이 되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죠. 이건 아주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와 동시에 지금 KSOI의 여론조사도 지금 40% 밑으로 네. 좀 떨어졌거든요.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이 여론조사 기간이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가장 극심했던 그 시기였고 네. 더군다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많이 이반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 예측한 바대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당선이 결국엔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네.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 거기와 다른 방식으로 이재명의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략들을 이미 내심 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일정 정도는 갈 수밖에 없고 이 국감이 끝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뭐 일종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대표의 입은 사실은 좀 예측 불허거든요. 그 사이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좀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가고 하는 의미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이 대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조금 방향 조정도 조금 이상하게 되고 이러는 건
좀 이것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호남 지지율 그렇죠. 떨어진 것도 사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또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당인이니까요.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의 수사나 또 진행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불안한 후보라고 계속해서 몇 달을 얘기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불안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이 후보 참 좋은 사람이고 괜찮으니까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여반장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이낙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일단 필요하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참모그룹이 얘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이낙연의 철학과 소신과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달려있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도 유동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변수 때문에 조금 있다가 방향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다음 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또다시 더 하락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그 구도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정권 교체 지수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높잖아요. 거기에 이재명이 이 정권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정권 교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층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간 세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은 홍준표 의원과 손잡고 또 홍준표 의원은 친박계 단체들이 한 10여 개 곳이 같이 결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경선의 어떤 나중에 가서 득표 전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탈락한 후보들이 이 특정 이제 1, 2위 후보들을 지지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미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사실 첫 출근하자마자 사고를 쳤는데 특히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2030 세대가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실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라고 보고 빨리 사과를 하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다지 이제 새머리를 하는 과정이 막바지로 이제 가면서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각 후보들이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저는 후반으로 가면서 당의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냉정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의원의 그 합류는 그렇게 당내 어떤 큰 효과가 감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지금 이렇게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냐? 지금 이게 당의 원로 아니겠어요? 5선이니까요. 네, 5선인데다가 지난번에 당대표를 나왔다가 이제 안 된 건데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그런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주호영 의원이 최근에 당 대표 경선에 나왔던 만큼 여러 가지 새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고요.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가입한 당원이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 당원들이 그렇죠. 한 50%가 네. 영남에 그렇죠.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남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근데 뭐 지난주에 마수 토론도 있었지만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관심이 되는 건 윤 전 총장이 토론에 좀 뭐랄까 일실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위험한 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로서 과연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이게 어려운 1~2% 싸움이라면 네. 소위 중도층과 청년층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 확장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결코 승리하기가 좀 어려운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2030 세대의 지지를 거의 지금 단자릿수의 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윤석열을 선택할 거냐. 저는 그거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본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확장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나중에 가서 본경선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는 주호영 의원이 좀 2030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언도 하고 뭐 그런데 후보가 되면 뭐 극복할 수 있는 약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참 그 토론이라는 게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뭐 후보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스 토론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토론이라는 게 뭐 어떻게 평가를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네, 남는 맞아요. 이미지, 예. 네, 또 진영에서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만족, 뭐 이런 것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걸로 뭐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뭐 국감도 그랬지만 이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중에 지켜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볼 때 반응하고 또 평가하고 끝나고 나서 여론이 그거하고 조금 알겠습니다. 달라지더라고요. 네, 여기서 여의도 인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